안녕하세요. 명철한 니체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이름 높은 현자들에 대해서 그 학자들, 유명하다는 학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명한 그런 사람들도 그 어떤 대중의 군중의 어떤 낙타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타, 군중이란 낙타, 수레를 끄는 가축, 그런 하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정신, 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니체의 독특한 주장들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학자들을 또 서구에서는 정신의 양심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에 대해서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그 덕에 있어서 아직도 군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력이 약하고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군중,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군중과 학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군중, 대중의 어떤 그런 수준, 지적으로 그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넓게 보면은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 또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산물들, 그러니까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신을 보기보다 합니다. 자연에 없는 것은 다 정신의 어떤 산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신, 과학을, 학문을 정신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요 정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 정신을 탐구한다. 정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학자들이 이 정신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뭘 모른다는 것인지 이건 내용이 나오겠죠. 정신, 우리가 이 정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말하고 좀 서구하고 좀 다른데, 서구에서 이제 가이스트, 독일어 가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성이란 뜻하고 또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생명, 정신 속에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이것을 다 이제 합친 그런 말로 정신을 하는데, 우리말에는 정신 그러면은 그 마음하고도 뭐 이렇게 별로 구분이 안 되고, 정신과 영혼하고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요거 서구 가이스트, 이 가이스트라는 말은 가이아 땅의 여신 그런 거 있죠. 가이아, 그 가이아에서 이제 가이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 그래서 가이스트 요 말에는 신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요 독일 말의 어떤 특유한 그런 건데, 정신이란 말이 말 그대로 뒤에 가시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가이스트, 가이아에서 온 말입니다. 정신은 그럼 뭔가? 정신은 자기 스스로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삶을 말한다. 여기 이제 삶이 되는데, 삶이 아니고 이제 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아까 그 가이스트 생명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생이라는 말은 그 영어의 라이프라는 말도 독일어 레벤하고 같은 건데, 그 라이프에도 생이라는 뜻이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삶이라는 뜻이 있고 세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 번역을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생이라는 말을 하면은, 생이라는 말에는 삶과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 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한마디로 하면 생이다, 생명이다, 정신이 생명이다. 요 이것을 좀, 이거는 대단한 통찰이죠. 근데 요 정신이란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 원래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역사에서 이제 정신사에서 이 정신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이렇게 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생명을 죽이는, 그 니체 말로는 생의 적대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해온 거죠. 이제 정신은 여기서 이제 이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갖다가 어떤 그 생명을 갖다가 뭐, 약진이라고 할까, 비약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다. 쇠퇴시키고 죽이는 그런 기능을, 악기능을, 역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고, 기계로 그런 사고, 또 인간을 물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에서도 벗어났다는 것이죠. 벗어난 그런 서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신이 바로 생이다,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5천년 전 서양의 그 어떤 정신사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정신자가 생을 갖다가 정신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 속에는, 이게 정신 속에 생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죽이는 적대적인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이제 정신 또는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라는 말 나오죠. 이제 정신을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만 정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세뇌당하듯이 그렇게 주식을 주입당했는데, 그런 주입당하는 거, 그런 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온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고, 지식이 무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이런 고통이 배제된 그런 지식이라면 그 삶도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것을 벌써 알고 있지 않은가? 알고 있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정신을 모른다고 하니까 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정신의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향유를 바르고 눈물로 정화시켜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것을 벌써 알고 있지 않았던가? 알고 있지 않은가? 정신의 행복이라는 것은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 된다는 거죠. 희생. 정신이라는 것이 서구 역사에서 이 희생된다는 것은 이제 수단인데, 정신이 목적이었죠. 정신이 신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정신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목적이기 때문에 생을 적대지고 생을 죽이는 그렇게 했는데, 니체는 지금 정신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희생, 삶을 위해서, 생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그런 수단, 도구로 이제 정신을 객관시키는 것이죠.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학자들은 정신을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엉터리로 이제 그렇게 이론을 펼치기 때문에 낙타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죠. 학자들이 대중의 그 영합하고 대중의 진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가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물, 정신, 이성, 어떤 인간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힘이 삶을 위해서, 생을 위해서 또는 뭐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그런 거겠죠. 재물이 된다는 것은 꼭 희생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그렇게 그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구적으로. 그리고 장님의 맹목성, 그의 탐색과 모색은 그가 바라보았던 태양의 힘을 입증해야 한다. 그대들은 이것을 벌써 알고 있지 않았던가? 몰랐다 이 말이죠. 장님의 맹목성, 이제 장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장님이 맹목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통찰력이라든가 예지력 그런 어떤 뛰어난 감각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장님을 여기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님은 태양의 힘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한 번 정도 바라본 장님, 이제 한 번은 바라봤다는 건데, 한 번 보고 태양의 힘을 장님은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도 이 태양의 힘은 이제 진리라고 봐도 됩니다. 진리를 증명한다. 장님도 진리의 힘을 알고 그것을 정면해내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진리를 갖다가 모른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 학자들, 잘 나간다는 학자들이 이런 건 지금 태양의 힘 이런 걸 전혀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인식도 이제 인식이란 말 나오죠. 인식, 지식, 정신 다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인식하는 자, 여기서 인식은 철학적 인식이죠. 철학하는 자는 산을 재료로 삼아서 건설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신이 산을 그저 옮기기만 하는 것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그대들은 이것을 벌써 알고 있지 않은가? 모른다 이 말이죠. 철학하는 자들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철학하는 자들은 산을 가지고 건설이라기보다 이제 창조입니다. 철학하는 자는 창조하는, 니체에서 철학은 창조하는 자입니다. 창조하는 자. 정신이 산을 그저 옮기기만 한다면, 산을 옮긴다. 모방이죠. 산을 우공이산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산을 옮기는 것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산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니체에게 이제 창조는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벗을 창조하고 연인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창조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창조입니다. 개념적인 재구성.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개념입니다. 개념. 실제라기보다도 개념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데, 동물 같은 거는 개념 언어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창조할 수가 없죠. 동물에게는 어떤 동물에게는 산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산에서 사는 동물만 산이라는 것을 뭔지 아는 거지. 뭐 바다에 있는 동물, 평야지대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산이 뭔지 그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간이 이런 모든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실제화하는 그것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만약에 개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면 인간에게도 이 우주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건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재구성, 개념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럼 재구성을 하느냐? 잘못 정의되고 잘못 규정되었기 때문에 재구성, 언어의 한계, 저번에 그런 얘기 했는데, 개념들이 다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니체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시 재구성, 재개념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산을 옮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입니다. 그대들은 정신에서 타오른 불꽃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정신 그 자체 모루를 알지 못하며 망치의 잔인성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도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정신을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뭐 지식,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지식을 습득하고 뭐 학습하고 뭐 그런 것에서 이제 정신, 지식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니체가 볼 때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약하게 뭐 편안하게 그렇게 정신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장간에서 그 망치질하고 뭐 담금질하고 불에 달구고 해가지고 잔인하게 망치질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거하고 그 학습 과정,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타고난 비유입니다.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그렇게 뭐 책만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대장간에서 뭐 쇠를 달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망치질을 하는 그 그런 치열함,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야만이 그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진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차 탁마 뭐 그러죠. 뭐 단련 연마 뭐 거기에서 이제 지식도 절차 탁마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정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치열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것이 참다운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화려한 뭐 불꽃 이런 것만 보고 뭐 피상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런 건 안 되고 온몸으로 나의 정신을 다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대들이 정신의 긍지를 알려면 아직도 멀었다. 더욱이 정신이 겸손하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그대들은 그 겸손함을 견디지 못하라. 정신의 긍지는 대단한 거죠. 정신이 뭐 가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무한한 긍지를 가지는데, 이제 요 긍지가 이제, 근데 문제는 이 근대의 어떤 정신, 근대의 이성이 신의 죽음 이후에 근대 한 17세 이후에는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렇게 한다고 절대적인 그런 어떤 권능을 갖다가 부여하고 그랬습니다. 근대 이성이 근대 사회를 지배했다, 세계를 지배했다 했을 정도로. 근데 너무 오만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걸 정신을 어떤 그런 이런 신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억지를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오만해지는 거죠. 근데 니체는 이제 그렇게 긍지를 갖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그 오만성을 이제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도 이제 자기 한계를 아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한계, 어떤 지적인 한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런 한계를 느끼죠. 그 한계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 모든 걸 다 안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선악을 알고. 그럼 겸손이라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그게 다 모든 건 학교에서 배운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성의 정신의 겸손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렇게 지성의 이 한계, 이성의 한계, 칸트가 이미 이성의 한계 그런 걸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접하면은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한 번도 자신의 정신을 눈구덩이에 던져보지 못했다. 그대들은 그렇게 할 정도로 충분히 뜨겁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대들은 눈의 냉기가 주는 황홀함도
알지 못한다. 이 이제 눈구덩이 정신을 눈구덩이하고 요 이제 뜨겁다 뭐 이제 정신은 그런 치열함 아까 그 망치질 그 대장근에서 그 뭐를 하고 이제 망치질을 하고 이제 그런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함은 뭐 영원히 그 치열함을 지속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또 냉정한 어떤 그런 냉각 그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가운 얼음 눈덩이, 뭐 설산 뭐 이렇게 생각해야 눈덩이 그 차가운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지성이 그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뜨겁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또 차가움도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눈을 냉겨주는 황홀함.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의 지성의 어떤 그런 그 뜨거움과 열정과 열정과 냉정이죠. 그 냉기. 그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증법인데, 함께 있기 때문에 황홀감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신의 치열함과 열정과 냉정, 이것을 다 이렇게 아우르지를 못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의 어떤 그런 열정과 이성의 냉혹함, 이 두 가지를 다 변증법주로 이제 통합을 해야만이 그 진정한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황홀감도 있다는 거죠. 대단한 황홀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내가 보기에 만사에 있어서 정신을 지나치게 믿는다. 요 아까 그 말이에요. 정신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학자지만 여기서는 학자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믿는다. 정신, 지식, 뭐 지성 이런 것을 안다고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정신에 대해서 안다. 진리, 진선미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종종 지혜를 동원하여 저급한 시인들을 위한 빈민구조소와 병원이나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은 고작 저급한 시인들을 위한 짓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 지성 이런 것이 천박해지고 경박해지고 아주 뭐 퇴락한 것이죠. 삼류, 삼류 예술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성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퇴락을 한 거죠. 그대들은 독수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정신의 경하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새가 아닌 자는 10년 위에 둥지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 독수리가 아니다. 그대들 잘 나가는 학자들은 독수리가 아니다. 학자들이 뭐 최고로 잘 나간 니체를 뭐 이제 그 뭐 평등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엘리트주의자다. 뭐 심지어는 뭐 귀족주의자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그는 사실과 다 맞지 않습니다. 그 니체는 여기서 이제 독수리가 아니다. 이 독수리가 바로 엘리트죠. 엘리트하고 이제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학자들을 이미 그 뭐 낙타 뭐 가축이라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 이 학자들이 엘리트 중에 가장 대단한 엘리트인데 그 학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니체가 뭐 엘리트주의자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죠. 평등주의자는 맞는 것이고 여기서는 독수리가 아니다. 이거는 독수리 엘리트라기보다도 독수리가 이제 초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초인이 되려면 어림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대들은 정신을 경하여서 오는 그러니까 경악이라고 하는 놀라움인데 경악이 뭐 나쁘다 할 때 악자가 아니고 놀랄 악자입니다. 놀라움인데 여기서 이제 독수리의 특징이 있는 거죠. 독수리는 어떤 긍지 높은 존재, 뭐 용기, 뭐 자유 그리고 용맹무상하죠. 이 독수리 또 그 독수리 위험성, 뭐 어떤 그런 위험을 모험적인 거. 독수리가 아주 용맹스럽게 하지만은 그 사냥하는 거 보면 아주 위험한 그런 것도 하더라고. 위험한 뭐 낭떠러지에서 같이 막 양을 갖다가 그 사냥하면서 양하고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주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독수리가. 근데 학자들이 뭐 그렇게 모험적이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니고 그리고 학자들이 뭐 그리고 긍지가 높지도 않죠. 그 권력의 노예 학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도 뭐 권력의 노예 뭐 대중의 노예라는 것을 그런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기 때문에 긍지 높지도 않고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경악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아닌 자는 10년 후에 둥지를 들어서는 안 된다. 10년 후에 10년이라는 말은 절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벽 위에다가 독수리는 절벽에 둥지를 틀죠.
그러니까 그 새가 날 수, 그런 강자만이 그런 절벽 위에서 둥지를 털 수 있죠. 뭐 아무 새나 그렇게 하지도 않죠. 새는 역시 독수리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둥지를 털 학자들은 새도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년에 둥지를 털지 말라 이 말은 뭐죠? 함부로 그렇게 뭐 날뛰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학자들은 미직지근한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열정적이고 냉정하지도 냉혹하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미직지근하다는 요 말은. 그러나 모든 심오한 인식, 또 인식은 차기 흘러간다. 심오한 전 차기한다. 정신의 가장 깊은 샘은 얼음처럼 차가우며 행동하는, 손과 행동하는 자들의 청량제가 된다. 철학은 차가움, 뭐 냉철해야 되죠. 냉철한, 철학은, 니체 철학을 명랑하고 냉철하다는데, 그 냉철함,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철저함, 냉철함, 차갑다. 정신은 가장 깊은 샘은 얼음처럼 차갑다. 그런데 이제 요 행동하는 손과 그렇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행동은 뜨겁게 행동하는 거겠죠. 근데 행동하는 사람들 뜨겁게 열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런 철학이 뭐죠? 청량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식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열렬함이 없으면 안 되니까 뜨거운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차가운 철학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어젓하고 뻣뻣한 그대 학자들은 어젓하고 뻣뻣하게 그리고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서 있다. 그대 이름 높은 현자들이여 그 어떤 거센 바람과 의지도 그대들을 몰아내지 못한다가 아니고 못할 것 같구나. 같구나. 추정이죠. 요즘 이게 학자들을 좀 긍정하면서도 또 부정하는 뭐 이중적입니다. 어젓하면 좋은데 여기 뻣뻣하다 그러면 좀 건방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학자들은 어젓한 듯 하면서도 좀 뻔뻔하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런데 학자들이요, 거센 바람과 의지도 그대로, 그래서 이제 거센 바람과 의지, 권력 의지로 보면 됩니다. 권력 의지. 바람 그러면 이제 권력 의지로만 비유하죠. 그대들을 뒤흔들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나 이제 요 내용은 또 반대입니다. 요 내용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이 어렵다고 잘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다. 이제 요 내용입니다. 둥글게 한껏 부풀어 거센 폭풍우 앞에 떨면서 거센 폭풍우와 맞서서 떨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돛담배를 본 적이 있는가? 있는가? 독과 같이 정신의 거센 폭풍우 앞에 떨면서 나의 지혜는 자라투스트 니체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나의 거친 지혜는. 그러니까 이 잘났다는 인간들이 이런 거센 폭풍 앞에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돛담배보다 못한다는 거죠. 돛배보다도 이런 거센 폭풍우를 학자들은 만나면 다 피해가지 이걸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그 학자들의 삶이라든가 초인의 삶은 이런 폭풍우와 맞서서 가는 것입니다. 순풍을 달고 그렇게 순풍에 맞으면서 가는 그런 돛담배가 아니고 역풍을 맞으면서 거센 폭풍우와 함께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초인의 삶인데 이제 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뭐 어젓하고 뭐 꼿꼿하게 하고 뭐 한다 하지만은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초인은 독과 같이 정신의 거센 폭풍 여기서 정신의 권력의지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권력의지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우주 모든 다 권력의지에서 그게 인간에게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죠. 방해가 될 수 있죠. 사람에게만 권력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이 사회, 민족, 뭐 모든 그런 다 나름의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크나큰 이런 폭풍 같은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 그러나 니체는 이런 저항을 뚫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니체에게는 뭐 이런 권력 의지하고 다 관련되고 뭐 지혜가 이성금 정신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니체에게 정신 지혜 이런 건 다 이제 육체적이며 권력 의지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력 의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권력 의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도 권력 의지가 있지만 한번 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거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거친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자연의 힘이니까 권력 의지니까 자연적인 힘이니까 야생적 힘이니까 거칠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은 다 그 순치된 세뇌된 거세된 그런 지혜 정신 거세된 정신 그런 건데 니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야생의 자연의 강력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바다를 건너간다. 이 바다는 초인을 의미하니까 초인의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초인의 길을 간다. 폭풍우와 함께 폭풍우를 맞설며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름 높은 너희들 현자들 학자들이여 그대 군중의 하인들이여 군중의 모심들이여 이러한데 사실 이러한데 어떻게 그대들이 너네들이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겠는가 나와 함께 같이 초인 그대들이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으면 나와 동행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났다고 가장 잘났다고 하는 이런 학자들 유명한 그 학자들 뭐 대가들을 향해서 니체는 거침없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낙타에 불과한 존재니까 너무 그렇게 금방 떨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평등 어떤 그런 낙타적인 면에서 뭐 인간은 평등하다 뭐 그런 평등주의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그 초인의 길이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뭐 대가라 하더라도 낙타의 어떤 그 신선을 아직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가 중에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사자 같은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니체는 대다수가 이제 학자 제일 잘 나가는 사회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엘리트들도 낙타에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니체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끝내고 밤의 노래를 가겠습니다. 밤의 노래 이 제목은 조금 좀 색다른 거긴 한데 뭐 색다르듯이 이제 그 내용도 조금 가벼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 이 가벼운 내용인데 이제 밤에 니체는 어떤 그 태양의 철학 밝음 태양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